박정희 대통령 얘기와 2막은 이 나라 김우중 씨 아세요? 김우중 씨가 그랬던 라이따이언 3막은 이 나라 경제 성장에 올린 도이모 정책과 그 뒤에 숨어있는 고유업자의 연관성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빨리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하노이를 처음 왔을 때가 2009년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태국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경남 72층도 없고 고가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느리고 식당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삼성, LG 주재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시기라 식당 가니까 책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박정희 눈물이라는 책인데 그걸 토대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 얘기더라고요. 월남전쟁과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빨리 전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렇지. 옷이 덥더라 바꾸니까 옷이 더워 보이더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님들, 하다못해 국민학생들까지, 아니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만하세요. 걔네들이 뭘 알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내려놓고 하와이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50 시대가 열리네요. 2050 시대 대통령 누구죠? 윤보선 대통령. 이분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머릿속에 걸리고 가신 게 뭐냐면 사실 그때부터 경제개발 5개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택도 없는 돈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1961년 12월 11일 일본에서 이틀 후 13일 날 바로 일본에서 어디로 가시느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제프 케네디죠. 근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그때만 해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베트남, 필리핀 보다도 못 산 나라였어. 꼴등에서 두 번째 완전 센 거지 같은 나라였어. 그때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도 없어서 미국 군용기를 빌려가지고 해서 4일 동안 걸쳐서 미국을 건너가시게 돼요. 근데 그 제네케네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쿠데타 정보고 이 사람은 또 평화주의자라 전쟁도 원치 않아요. 왜? 월남 800엔에 안고 가셨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소득도 없이 빈손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찹찹하죠. 그럼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나라는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어디예요? 에? 공산하고 대립했던 나라. 서독과 동독의 서독이죠. 그때 당시 이제 서독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서독의 대통령은요. 그래서 그 돈을 차관을 해갖고 오셨다는데 차관보다도 그분들의 월급을 땡겨 갖고 왔죠. 얼마? 1억 4천 마르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냐 이거야.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잘 만든 겁니다. 그 예를 만든 건데 어때요? 떨어지는 거 발동 일어나서 애국가 제청하고 가겠노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여기 봉사활동 어머님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제가 뭐 이렇게 감정 있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제 스타일에서 눈물을 흘리시길래 어머님 왜 우세요? 했더니 그 어머님이 파독 간호사로 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왜 울었나 하면은 그 어머님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간호사 일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란 거는 저는 한 20대 30대 분들이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토대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7, 18, 19 간호 고등학생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17, 18, 19 그 친구들이 뭘 알겠다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가서 뭐 했냐? 영화 보셨죠?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시체를 알콜로 매일 한 거 한 거 닦아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래 가겠다니까 반대하셔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와서 했거든요. 청소도 하고 노가다도 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용두 2동에 살았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용두 2동, 용두 1동이 있거든요. 용두동이라고 청량리 가기 전에 제기동장 그 하얀 병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근데 친구가 술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걔도 못 마셔. 근데 반병을 딱 먹고 가재요. 뭐 어디 했더니 용두 1동에 하얀색 병원 뒤에 시병이 있는데 거기를 가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형님이나 어르신들. 저희 때만 해도요. 저 위 선배나 아래 바로 밑에 있는 데는 알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르바이트가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주가 아니라 도와주는 일이죠. 갓 돌아가신 분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왜 움직일까요? 아무도 안
좀 비슷하게 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돌아가신 분은 몸에서 공기가 빠져요. 그러면서 몸통도 움직일 거고, 두 번째는 뇌정지, 심정지는 됐지만 근육세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들게 되면 뭐가 딱 올라가고 뭐 꿈틀거리는데, 우리 어머니 그거 아세요? 돌아가시면 운명하셨습니다 하면 눈을 저렇게 감기면 이렇게 감기잖아요. 안 감긴 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했거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감기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밑에다 본드를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데 손질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붙이고, 근데 제가 잘 붙였는지 갑자기 눈이 턱 떠지는 거야. 돌아가시니까 동공이 열려 있겠죠. 다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진짜 겁나서. 또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나는 억만금져도 못 가겠고 차라리 그냥 힘든 노가다 하겠다고. 아, 잠도 막 진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독에 가셔서 있던 그 간호사들이 그런 일을 매일 했다고. 그리고 노인네 대소변. 제가 이번에 어머님 병원, 그 요양병원 때문에 요번에 갔다 왔거든요.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님이 올해 91살. 근데 요양원에 갔을 때 뭘 봤냐면 그 도와주신 분들, 요양사님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60대, 50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노인들, 그 한가트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그 뭐라더라? 치매 환자가 저으면요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냥 지 잊어버리고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치 뭐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예.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좀 안 좋은 단어를 쓰더라고. 그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노인이 발작을 해요. 치매 환자들이 일명 지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와, 그거를 그 요양사님들이 3명이 달라붙는데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영혼이 없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17, 18, 19이 남의 나라에서 언어도 안 될 뿐더러 음식도 안 맞고 생활 모든 문화가 안 맞는 와중에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공황장애란 단어가 있지만 베트남 공황장애라는 거 몰라요. 선진 문화병인데 이 공황장애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생기면 자율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저도 공황장애 5년 걸렸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동반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12분이 나왔는데 그 어머님 얘기를 토대로 들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러면 간호사는 그렇고 간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의자 2개 사이즈예요. 한강을 내려갔는데, 막장을 내려갔는데 1000m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온도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왜? 베트남 다낭이요 5, 6, 7월달 되면요 42도에 습도 90%, 체감온도 53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40도와 이 습도가 85% 정도라고 하는데 몇 시간? 10시간을 막장에서 맹목적으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나오질 않고 거기서 식사까지 해결하고 모든 걸 끝나는 10시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 못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판가루 막 이빨에 다 끼고 지금 뭐 내년 좀만 하다 이러시는데 한국 사람들 그분들은 탄가루를 직접 다 먹으면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니까 소득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코리안 엔젤. 천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쿠데타 정부에는 비행기에 대줄 수 없는 저축권을 캔슬을. 어떻게 해요? 소독에서 부핀형 비행기를 보내줘서 가시게 되죠. 근데 처음에 소독에 가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여행 갔을 때 한 방에 가야지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가면 힘들죠?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홍콩, 태국 경유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조차도. 근데 이제는 계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캔슬을 와. 그래서 소독에서 부품형 비행기를 보내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면 딱 내리는 거 어때요? 대한민국 광부 만세, 대한민국 간호사 만세, 대한민국이랑 현수막을 딱 보고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강당을 갑니다. 딱 강당에 가니까 좌측에는 간호사와 광부, 우측에는 광부 이렇게 의젓하게 있는데 새똥 오지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었겠죠. 강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단지 나라가 못 산다 마니로 이영만리까지 와서 고생을 보니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구나.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들어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간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얘기가 딱 끝나니까 좌측에 어떻게 해요? 유 교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실록이면 두들겨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끝나고 하늘의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멀리서나마 이런 얘기 했대요. 저희 나라 대통령 해야 되는 거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키는 거라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은 검정 선글라스 밑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거를 바라본 리베켈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라는 우리나라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을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빌려주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차 투자비를 갖고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울산곡단지, 포항제철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시기상조였어요. 농업국가고 먹기 살기 힘들고 차도 없고 정말 빈민국 같단 말이죠. 근데 소득 경제 차관이 모르겠냐면, 니네들도 선진화가 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 뚫고 차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시작한 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두 분 다 결사반대하셨죠? 정치란 게 여당 싸움이니까 결국에 누구예요? 다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어요. 고 김영삼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자로 놓으셨어요. 안 된다고. 근데 정치하신 분들 여당 싸움이다 보니까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 갖고 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회를 잡은 게 뭐예요? 바로 여기 하롱도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하롱도에 삼천개선 보고 오셨어요? 거길 뭐라고 해요? 텅키만이라고 합니다. 텅키만은 동쪽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프 케네디가 암살됩니다. 저격을 당하고. 그리고 부대통령 존스 대통령이 등극하게 되면서 무슨 사건이 되느냐, 바로 텅키만 사건이 터져요. 텅키만 사건은 뭐냐, 미국의 함정을 베트남 함정이 선제 공격했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 명분이 필요했어, 미국은. 왜냐면 베트남은 북쪽에 호치민이 시퍼렇게 눈떠 있고 남쪽이 DM 정권인데, 호치민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나라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가 도미노 현상으로 공산화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볼까요? 베트남 공산국가죠. 자, 태국만 이펑군 주제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다 공산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입해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만만하게 봤지. 통기타 들고 뭐 술 한 박스씩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전쟁 곧 이기겠구나 했는데, 어때요? 게릴라 작전과 더불어 정글 전쟁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방국가 때 손을 내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존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하게 됩니다. 딱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니까 미국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가서 이제 뭘 하냐면, 니네 나라 좀 참전하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이어, 워커 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어떻게 해요? 태권도 사범 10명과 이동회과 110명을 보내요,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병대, 그래서 비둘기 해성지 십자성을 보내고, 주력군으로 맹호 청령 100마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반화를 가지만 내일 호이안을 가시기 전에, 호이안 가는 길목에 우리나라 청년부대 이현대가 주둔했던 연명장이 아마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갑니다. 거기가 일명 하미마을이에요.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력성이 어느 정도였냐, 여기 정쟁박물관 많아요, 공산국가랑. 가보면 깜짝 놀란 게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투어는 안 가는데, 호치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당시 한국군하고 접견 시에는 인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해병대 짜빙로 전투만 해도, 우리 어머님도 모를 수 있으니까, 뭐 대대 연대 중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30명이 한 400명씩 뛰었어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에요. 맹호부대 아버님 오셨는데, 미국 애들이요 맹호부대 마크를 달라고 해요. 왜? 맹호부대 마크를 달고 나가면 저격은 안 당했다니까. 이거예요. 저격을 당하면 아버님 얘기입니다. 눈이 돌아가요. 그럼 총이 날라온 쪽으로 가서 딱 갔는데, 애들, 노인, 여자 할 거 없이 싹 다 죽여버렸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 주고 귀를 매달고 다녔잖아요. 몇 명 죽였는지.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잔인성.
이 베트콩들이 잔향과 이런 게 미국의 혀를 찼는데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 베트콩들이 무서운 게 한국 사람들이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입을 담을 수 없는 얘기가 많은데 매달아놨어요. 가족을 먹여놓고. 그리고 피해보는 건 여성들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맹호부대인가? 이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하게 되면 두 다리가 잘려요. 걷질 못한다면 군인을 쓴지 끝난 거야. 근데 아버님이 양쪽에 뭐가 있어요? 수리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워있다가 베트콩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리탄 2개 까고 2명 다리 잡고 자폭을 할 정도로 얘네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말해도 돌격이라는 건 없어요. 옛날 전쟁이나 그러죠. 근데 한국군들은 돌격을 하거든. 이 새끼들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군의 이 화력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철군했을 때 만약에 철군하지 않았다면 1975년 북이 남쪽을 적화 통일했잖아요. 아마 한국군이 계속 주둔했으면은 남이 북쪽을 적화 통일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베트남 애들이, 베트콩족이 월맹이 애들이 도저히 미국 이길 수가 없어. 화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치민의 오른편 지압장군이 있어. 이 지압장군이 머리가 엄청 똑똑한데 야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북이 17도로 막혔어요. 막혔는데 어떻게 데려가. 그래서 이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월남전에 정글숲이 많죠. 근데 베트남은 정글숲이 안 보여. 어디 있을까? 그게 어디냐면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지대예요. 왜? 남쪽에 청과 청월과 식량을 보내줘야 되는데 북이 17도로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 보급로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쯔영리 산맥, 라오스와 캄보디아 고산족 2,000곳이죠. 거기를 뚫고 내려와서 호치민까지 연결을 안 되는데 미국이 거기를 알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 신이 많은 영화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헬기 타고 가서 작전 수행하고 다시 픽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남쪽에 구정공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긴 떼공습이라고 하죠. 구정 때 우리 똑같은 구정이에요. 놀 때 얘네들이 어딜 치고 들어가요? 미국 대상을 칩니다. 미국 시장에 휘날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사람 죽어가는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동영상을 세계 만방에 퍼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미국은 야 전쟁 곧 끝난다며 8년 했어. 우리가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야 내 자식 못 보내. 그래서 어떻게 파리회담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철군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미국의 무기를요 남쪽에다 다 주고 갔어요. 그때 그 무기 주고 간 게 세계 4위였답니다. 근데 2년 뒤 1975년 4월 30일 이날로 탕뜨라고 하죠. 북이 남쪽을 적화통일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가게 됐는데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떻게 돼요? 1974년, 1979년 제1차, 2차, 5.19가 터지면서 힘든 시기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 회전을 불러요. 현대 회장이 야 중동 좀 가봐. 외화벌이 할 수 있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세요. 5일 만에 돌아오십니다. 각하 하늘에 주신 절호계인 것 같습니다. 더위요? 천막 쳐놓고 자고 저녁에 햇불 두고 일하면 됩니다. 물이요? 바닷물 바깥 쓰면 됩니다. 모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여러 기업들이 손잡고 어떻게 해요? 중동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화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껴왔을 때 여기 GNP 3,500불, 우리 35,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000불이 되면서 IMF를 거치면서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기 여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파독 간호사 왕부와 월남전쟁을 치렀던, 지금 78 되셨겠네요. 월남전쟁 치렀던 아버님들, 그에 따른 그 중동 진출했던 그 삼촌들, 저희 입장에서. 저 작은 어머님이 중동에 가서 미믹하고 게임기 많이 사가지고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기 여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 박정희 대통령을 소재로 젊은 애들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 여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자 책의 저자는 박정희 눈물 소재로 아마 책을 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전쟁이 연결돼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막은 김우중 씨예요. 김우중 씨 아세요? 김우중 씨가 왜 이 나라에서 유명하냐? 왜 이 나라의 동지이자 친구가 됐냐? 이 나라가요 도이모 정책, 우리나라
베트남 새마을운동, 쇄신이라는 뜻이죠. 도이모이 새롭게 바뀐 정책인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공산화가 1986년. 그러면서 김은영 씨가 90년대, 우리나라 수교는 92년도, 미국하고 수교는 95년도. 근데 90년대 딱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젊은 국가네. 그때 나이 평균이요 27.5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2024년 베트남 평균 나이대가 32.5세입니다. 많이 이제 노화가 됐는데 그때 딱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김은영 씨가 뭐랬냐? 야, 이런 나라는 돈과 먹을 걸 주면 안 돼. 그때뿐이야. 뭘 줘? 지식을 주자. 그래서 학교와 이 베트남 청년들 그리고 한국과 청년들과 더불어 세계가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조를 투자합니다. 야, 니네 베트남 대한민국 만들어줄게 해서 2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노이 갔다 오시면 아시지만 대우호텔 보셨어요? 대우호텔이요 그때 최초의 5석이던 최고 높은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가 붕괴가 되고 지금도 가보면 대우호텔이 있다 없다? 대우는 없지만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인민들, 이 나라의 60대, 70대, 80대 분들의 마음 속에는 김은영 씨는 동지의 친구. 우리 저기 이분이 죄를 지었을 때 정치적으로 숨겨진 나라가 어디예요? 아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박항서 감독님 축구 좀 한때 잘해서 김은영 씨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교 대상급이 아닙니다. 김은영 씨는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한 업종에 많아요.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빠른데 이렇게 동기여부를 줬던 게 김우정 씨인데 그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나라도 안 하고 공산국가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왔죠. 근데 김우정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성이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슬근슬근 들어오면서 지금의 경제 속도가 우리나라 2배 발판이 되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또 뭘 봤냐? 라이단을 봤어요. 라이단이 뭐죠? 한국 고아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월남전쟁 때 그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베트남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동거를 하도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출근하네? 73년도에? 따라가야죠. 근데 차질을 못 깨. 근데 어떻게 해요? 75년도에 조화통일 공산화가 됐어. 못와요. 그럼 우리나라 언제 왔어요? 수교가 92년, 93년도에서 내 자식을 찾게도 왔는데 어떻게 돼요?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데 뭘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눈물만 쪽 빼고 가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는 거지. 걔네들이 어떻게 살았나? 걔네들이 라이단이 애들이에요. 김은희 씨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건 거지 중에 상거지. 길거리에 음식 주워 먹고 생각해보세요. 혼혈아? 시선 안 좋아. 근데 거기다 또 뭐예요? 적의 아들이에요. 이거는요 라이단의 뜻이 무슨 뜻이냐? 라이따이앗. 따이안이 한자로 대안이에요. 그걸 따이앗. 라이가요 얘네 말로 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배란 뜻이에요. 교배. 그러면 저기 사람이 교배했다고 그래요? 동물이 교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국 동물들하고 난 애새끼들이에요. 인간 말종 개새끼들보다도 더 취급을 못 당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불러서 뭐래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공부를 가르쳤는데 지금 베트남 경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끌고 간 나이대가 50대 중반입니다. 저희 또래예요. 근데 라이단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 50돌에서 지금 60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경제와 베트남 경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 라이단.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우정 씨는 한국 청년과 베트남 청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눈 감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라이단의 도움과 그 지국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베트남이 이렇게 발판이 돼서 성장하기도 힘들어. 그 라이단들은 어땠을까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우정 씨는요 박흥성 감독님하고 비교 대상급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희 김우정 씨에 대한 얘기를 그냥 짧게 말씀드렸고 3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 나라 경제 성장에 올린 도이모 정책과 그 뒤에 숨어있는 고욕제예요. 고욕제 뭔지 아세요? 형님? 고욕제가 뭐예요? 다이옥신, 청산가리예요. 이거 왜 뿌렸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찌렁이 산맥, 이천고지, 정글숲이야. 뭘 보여야 폭격을 하고 뭘 보여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비행기를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그때 전라도 오셨던 아버님인데 재밌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비행기가 지나간대요. 지나가면서 뭐가 팍 뿌리더래요. 뭐 하얀 시원한 게 떨어져. 하얀 게. 그리고 맞으니까 어때요? 따끔따끔하고 시원해.
역시 미제가 최고야. 미제만한 게 없어. 어렵다 시원하고 옷장 까고 혓바닥까지 내밀고 손에 볼에다 발라줬답니다. 그거 어머니 형님 고엽제 땅속에 들어가서 경장 물만 먹어도 고엽제. 그건 무슨 병이에요? 79가지 질병이 있는데 암이요? 그거는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유전자 변형. 몸속에 들어가서 유전자 DNA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시골 가면 아직까지요 4대 5대째 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넘었는데 머리가 이따만하게 눈이 메꿔져서 나오고 팔은 요만하게 샴쌍둥이 나와서 죽고 그런 애들이 시들룩합니다 지금. 전쟁의 후폭풍,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육제를 뿌렸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1등 공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보건소죠. 그걸 지역에다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의사 약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토하시다가 잘 보세요. 약국이 있나, 병원이 많나, 지금도 많이 없어요. 근데 보건소를 만들었는데 의사 약제가 없고 질질 끌어가는 민간 처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모 정책을 한 거예요. 세계 만방에 알리니까 도이모 정책은 경제난만 살린 줄 알았는데 뒤에 숨어있는 게 고엽자를 도와주는 명분이었어요. 일석이조. 그 세계 만방에 알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봉사단체, 엔조단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야? 고엽자야. 누가 뿌렸어? 미국. 야 미국, 니네가 고엽제 뿌렸으니까 제약회사 차려. 니네가 고엽제 뿌렸으니까 병원 차려. 미국은 짠 건가요? 돈 되니까 했겠죠. 지금도 여기다 병원 제약회사 차려놓고 떼돈 벌고 있습니다. 하나 얘기할게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저기 논이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물 갔죠? 뭐 지금 먹지도 않아. 근데 왜 논이가 왜 베트남에서 이슈가 됐어요? 논이요 하와이, 동남아시아 다 있어. 근데 왜 해필이면 베트남이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 월남전쟁 당시 구치터널, 요즘 전쟁 하마스 아시죠? 땅굴. 얘네들이 구치터널 요만한데 치고 빠지는 작전하는데 쏙 들어가면 몰라. 근데 얘네들 이제 다 발견하면 밑에 수리탄 던져놓고 확인사슬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신기한 게 이 논이가 따면요 하루 만에 썩어요. 근데 그거를 바르고 먹는 거야. 이상하지. 그 미국에 가져가서 연구해보니까 다 아시죠? 염증이 좋다고 하잖아요. 고엽제 치료제로 썼던 거예요 얘네들. 그 전에는 염증 다친 데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그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대팔아 먹은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슈가 된 거예요. 자, 뭐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제약회사 하고 때도 모르는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전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뭐 러시아 뭐 등등 이제 개입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슈도 있는데, 세계적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제난이 허덕이게 되면 전쟁은 꼭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전쟁 해야죠.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치 자금으로 제일 많이 준 게 저는요 군수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준 게 제약회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전쟁하게 되면은요 무기 재고 털고 그 관련주들 올라가요. 그쵸?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때려 부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마스 보셨죠? 거기 만약에 다 때려 완전 뭐 이제 뭐 사람 살 곳이 못 돼. 재건사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관련주 다 올라가겠죠? 그럼 전쟁하면 다치고 죽고 공사다 다치고 죽고 이러면은 뭘 팔아먹기 좋아요? 약 팔아먹기 좋잖아요. 아니 이거 돈 벌 수 있는 줄줄이 알사탕인데 왜 전쟁을 안 해? 거기서 관련주들 보면은 다 올라가고, 무기, 제약회사, 정치자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제약회사 다음이 군수물자예요. 해야지. 왜 안 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그 도이모 정책을 한 이익에 일석이조, 바로 고육제를 도와주는 명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 얘기할 때 제가 첫날 어제죠, 우리 여기 오신 형님 누님들한테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앓이하고 설사하는 거 초기 감기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저한테 25년을 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새로운 거 알았는데 제약회사 있죠.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면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첫 번째 임상실험 끝나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보내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쓰고 이제 각 나라에다가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수치가 틀려. 그러면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4번 먹고 낳는 게 돈 벌겠어요? 한 번 먹고 낳는 게 돈 벌겠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는 4번 먹고 나고 여기는 한 번 먹고 나요. 그 뜻은 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료보험제도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 피부로. 의료보험제도를 받으니까 그 안에 복지부 장식하고 거기에 세금 다 어디로 올라가요? 근데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자유투어 애들, 젊은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요즘 인터넷 세대나 오면은 뭐 무슨 약사라 무슨 약사라 약국에서 있으면 사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50%에서 60%가 싸요. 나머지 다 세금.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가 애기를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지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지금 8살인데 한국에서 어머님들 아실까? 애 키우면 애들이 변비 잘 걸리잖아. 똥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데 의사 선생님이 변비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좋으니까 다른 체내 장기에서 장 쪽으로 수분을 땡겨서 연도 운동이 안 되니까 똥이라도 말랑말랑해서 나오게끔 하는 약이 폴락스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처방을 받았는데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된대. 10개 18,000원 받더라고. 비싼 겁니다. 근데 계속 공세에서 먹었는데 내가 볼 때 여기도 있을 것 같더라고. 찾아보니까 있더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폴락스라는 약이 20포에 우린 10포에 18,000원인데 여기 20포에 얼마인지 아세요? 6,000원입니다. 그럼 몇 배야, 몇 배? 응?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보면은 젊은 애들도 와서 뭐 비타민C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약들을 이렇게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나와요. 꼭 베트남에 사야 될 거. 그거를 그렇게 사간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가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뭐 그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베트남이란 나라가 지금 일석이조를 고육자를 도와주는 명분을 썼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와주면서 아직까지 떼돈 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고육자 코로나. 더 웃긴 거 하나 들어왔어요. 코로나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적인가 뭐가 아시아나인가 왔는데 폐양시켰더라. 들어보셨어요? 네? 폐양시켰대. 근데 기록에는요 본농공에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름 있었을까 갔겠지. 언론 플레이예요. 여기서 내리라고 했어. 근데 간 건 한국이야. 이건 뭐냐면 왜 얘기하냐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후진국인데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게 있었어요. 뭐냐, 바로 백신입니다. 저 파스텔 연구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백신 연구소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섰어요. 홍역, 마마 등등 이런 백신. 근데 코로나 얘네들이 3상 실험을 끝냈을 때 우리는 시작했어.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진화인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SK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냐, 기술력은 있는데 찍어내는 걸 못해. 자동화 시스템 그 공장을 만들어 다는데 SK가 노했어. 그래서 얘네가 자발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성진화 백신 팔아먹고 싶지 후진국 백신 팔아먹고 싶겠어요? 결국엔 밀려서 지네들이 만든 백신을 자국민에 돌려서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마스크를 1년 전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후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그런 건 앞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 꺼내는 집은 이유는 제가 뭐냐, 폐양시켰어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 중국은 안 받아줬어? 그렇게 따졌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보상해라, 응? 사과해라, 그렇게 울겨 먹으면서 베트남에서는 니네 나라 그렇게 했으니까 사과하고 보상해라 했더니 왜 입 싹 닦아요? 어? 아니 내가 지금 우리나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게 웃기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정신이 아 그래? 야 그때 우리가 먹기 살기 힘들어서 미국하고 손잡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파이팅해서 잘 살다 미안하다. 아 그리고 잘 가야겠다. 그리고 일본한테 그러겠다. 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도 이제 사과하고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순서 아닌가요? 차라리? 근데 우리는 일본한테 지금까지 계속 울고먹고 돈 달라 사과하라 하면서 왜 베트남한테 사과하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합니까? 웃기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볼까요?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25년을. 애들 교과서에는요 한국군의 만행과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무서운 건 부모님들이
구도로 얘기했다는 거야. 다 알아.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베트남한테 뒤통수 맞을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일석이조를 누린 거예요. 뭐냐, 도이모 정책은 이 나라 경제도 성장을 시키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고위업체를 도와주는 명분으로 썼다는 일석이조. 우리나라 하나 얘기할까요? 코이카 단체 아세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제가 코이카 단체 한국교류 협력단체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포크레인 기사, 무슨 선생님, 뭐 태권도 사업 여러 다 업종이 있는데 제일 초창기 일기로 많이 들어오신 게 의사하고 간호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고위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막은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일단 월남전쟁, 제2막은 김문식 씨의 라이트아이언, 3막은 이 나라 경제 성장에 올린 도이모 정책과 그 뒤에 있었던 고액제 연관성. 좀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나. 지금 이런 얘기는요, 백날 베트남 와도 하는 가이드 단 한 명도 없어요. 성지순례나 아마 봉사활동 오셔야 저를 만나나 그 얘기나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어느 가이드한테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첫 여행의 시작이지만 알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